네, 저희 이제 리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금융 리스를 배워볼 거예요. 교재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 구조를 좀 보시면 여기 캐피탈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캐피탈,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고객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뭐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금융 리스는 계속 얘기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1교시 때도 봤지만 실제로 이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엔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를 구분하는 게 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금융 리스 자체에서 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바로 이 앞에 시험에선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걸 볼 건데 일단 고객이 자동차가 필요하다고요. 자동차가 근데 1억짜리라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캐피탈 회사와 계약을 맺어요. 야, 내가 5년 동안 차를 좀 타고 싶거든? 돈을 네가 대신 내줘. 이런다고요. 캐피탈 회사가 자동차한테 현금을 1억 내줘요. 1억 이렇게. 1억 내주면 보통 뭐예요? 우리 자동차 리스 회사 가면 영업사원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영업사원분들이 영업을 잘해서 저희가 이렇게 리스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엔 실제로 현금 1억 잠깐만 내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한테 수수료로 또 한 1,000만 원 준다고 할게요. 물론 실제로 이렇진 않지만 영업사원한테 수수료로 한 1,000만 원 준다고 할게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돈을 쓰고 나면 자동차 회사는 캐피탈 회사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고객한테 차를 보내준다고. 자, 네 차야. 차를 보내준다고요. 고객 입장에서 이제 차를 받았죠. 이제 차를 사용하고요. 약속된 리스 기간 동안 캐피탈 회사한테 이제 뭘 보내? 리스료를 보내는데 사실 리스료가 아니라 돈을 이만큼 빌린 거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뭘 보내요? 사실상 원리금을 보내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 왜 금융리스야? 이 캐피탈 회사를 리스, 금융리스 입장에서 리스 제공자라고 하고요. 요 고객을 금융리스 입장에서 리스 이용자라고 하는데 얘는 왜 제공자고 얘는 이용자가 돼요? 얘는 돈을 제공했고 얘는 돈을 제공받았으니까 이용자가 된다고요. 괜찮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에 돈이 나가고 앞으로 뭐 생긴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죠. 돈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뭘로 기재해요? 채권으로 기재한다고요. 그래서 제공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뜨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금융리스이기 때문에 뭐가 뜹니까? 금융 리스 채권이 얼마냐 이렇게 딱 뜬다고요. 왜? 나는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요. 리스 이용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돈을 빌려와서 차를 사고 앞으로 돈을 갚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부채가 떠요.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리스 배우고 있잖아요. 금융 리스. 그래서 뭐예요? 금융 리스 부채가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뭐가 오겠어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차를 샀으니까 여기 자산이 오겠죠. 그 자산을 뭐라 그래요? 금융 리스한 자산이니까 금융 리스 자산이라고 해요.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이 경우에 이 거래를 하고 나면 돈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돈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리스 채권이 뜨게 되고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려와서 차를 산 거기 때문에 돈 갚아야 될 의무, 부채와 자산이 같이 뜨게 되겠죠. 괜찮죠? 그럼 부채가 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앞으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자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자산이 생겼으니까 이 자산을 앞으로 감가상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저희 시험을 보면 사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채권이 얼마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부채와 자산 금액이 얼마냐 또는 기말 시점에 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모두 고려해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괜찮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리스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리스 구조를요. 리스 구조를 이렇게 보면 제가 만약에 캐피탈 회사에 가서 벤츠를 리스한다고 할게요. 그럼 전화를 하겠죠. 벤츠 캐피탈 회사한테 저기요 저 벤츠 S클래스 리스하려고 그러는데 리스 될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고객님 일단 오셔서 내방하셔서 계약서를 좀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계약서 쓰는 날을 뭐라 그러냐면 리스 약정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차는 좀 있다 하더라도 가서 계약서를 쓴다고요.
리스 앞으로 몇 년 할 거고 차는 뭘로 할 거고 리스료는 매달 얼마 낼 거고 이런 얘기를 계약서를 다 쓴다고요. 그래서 계약서 쓰는 날을 리스 약정이라고 하고요. 약정일이라고 하고요. 요 약정일 날 요게 금융 리스인지 운용 리스인지 결정하고요. 이거 운용 리스인지 결정하고요. 요 리스에서 앞으로 얼마의 돈을 받게 되는지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이런 것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리스 계약 내용도 요때 다 결정을 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이때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로 차가 오는 날이 있다. 고객한테 차를 보내주는 날이 있다고요. 고객한테 차를 보내주는 날을 뭐라 그러냐면 리스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자동차 리스한다 그러면 매장 방문해서 계약서 쓰고 차 언제 와요?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하고 한 달 있다 차가 도착한다고요. 그럼 차가 이때 도착하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선 이때부터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고 차라는 자산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이때부터 리스 이용자가 차를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도 이때부터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리스 개시일을 뭐라 그러냐면 리스 이용자도 리스 재모금자도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리스 개시일이. 괜찮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나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제가 리스 이용자인 제가 저 벤츠 S클래스 리스하려고요 라고 하면 잠깐만요 고객님하고 계산해 보겠죠. 벤츠 S클래스 가격이 얼마인지 결정해 볼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리스 자산의 공정 가치를 확인해 볼 거예요. 차값, S클래스 차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영업사원 누구 담당자분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죠? 아 저희 김대리님 통해서 계약 맺었어요. 아 김대리님이요? 아 그럼 김대리한테 영업사원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 돈 그걸 뭐라 그래요? 리스 개설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피탈에서는 리스 계약을 맺을 때 차값이랑 영업사원 수수료만큼 돈을 낸다고요.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리스 이용자 아니 리스 제공자가 이 리스 계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값이랑 영업사원 수수료만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을 낸다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리스 순투자라고 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낸 돈이요. 괜찮죠? 그래서 아 자동차 앞으로 2년 동안 리스하려고요. 그럼 리스 기간이 이렇게 2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피탈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돈 얼마 줘야 되는지 결정했어.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래요? 고객님 신분증이랑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세금 납부한 거 좀 갖고 오세요 그런다고요. 그거 갖고 와서 뭐 확인해 봅니까? 제 신용 상태 확인해 보고 돈을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한테 몇 프로의 이자율로 수익을 낼 건지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가 이 캐피탈 회사가 리스 이용자에게 뽑아 먹을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그 수익률을 뭐라 그러냐면 그 수익률을 내재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뽑아 먹을 수익률을 내재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럼 리스 제공자는 내재 이자율을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해요. 어렵지 않죠? 자, 내가 지금 처음에 돈 얼마 냈는지 결정했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뽑아 먹을 수익률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돈을 얼마 받아야 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매년 리스료 받는 금액이 있어. 그럼 매년 2년 동안 리스 기간이면 매년 얼마씩 내세요? 결정할 거라고요. 매년 내는 돈을 뭐라 그러냐면 정기 리스료라고 합니다. 매년 내는 돈은 정기 리스료라고 해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자, 그리고 나서 매년 정기 리스료 냈다고요. 그럼 2년 동안 차 타고 나면 2년 후에 차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리스 기간이 2년이지만 차는 한 10년 탈 수 있다고요.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차값만큼 돈을 빌려준 건데 2년 동안만 리스 기간을 한대요. 그럼 2년 후에 차가 없어지냐고요. 차가 남아있다고요. 이 남아있는 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남아있는 차의 가치를 잔여 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잔여 채권을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현금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물, 차를 돌려받고 잔여 채권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벤츠 S클래스 차값만큼 돈 내고 영업사원 수수료만큼 돈 이때 냈어요. 그리고 내재 이자만큼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매년 리스료도 이만큼 내기로 했대요. 리스 기간 끝나고 나면 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차에 대해서 돈 받고 차를 넘겨줄 건지 아니면 차를 회수해 올 건지 리스 제공자 캐피탈 회사는 결정할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조항은 뭐냐면 리스 기간 끝나고 나면 차를 아예 그냥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차를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조항이 있으면.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염감에서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 배웠지만 염감에서 선택권이 뭡니까? 염감에서 선택권. 리스 기간 끝나고 나면 차를 시중에 나와 있는 차값보다 좀 싼 가격에 넘겨준다는 거죠. 그게 염감에서 선택권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정기 리스로 매년 얼마씩 리스를 받고 리스 기간 끝나고 나면 차를 아예 넘겨주던지 아니면 차를 좀 싼 값에 넘긴다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조건이 있고요. 현물 청산 조건도 있어요. 현물 청산 조건이 뭐냐면 차를 그냥 받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가 1억 6천인데 2년 동안 타고 나면 중고차 시세가 한 8천 될 거예요. 리스 이용자한테 8천만 원 차값 다 8천만 원만큼 차를 잘 타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니 차를 사고 말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되게 빡빡하네. 차를 그럼 내가 사고 말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요. 저 고객님 지금 벤츠 S클래스 1억 6천짜리인데 2년 타시면 중고차 시세가 한 8천만 원쯤 될 거예요. 근데 고객님한테 아무런 책임을 안 씌우면은 고객님이 또 차에 엉망으로 탈 수 있잖아요. 리스도 마찬가지라고요. 고객님 2년 후에 저한테 차를 돌려주시면 고객님이 어차피 늦게 아니니까 막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예상되는 잔존 가치가 한 8천만 원 좀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내다 팔면 한 8천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고객님이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좀 책임을 져주세요. 나중에 리스 기간 끝나고 저희가 차를 회수해서 시장에 내다 팔 때 5천만 원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되면 고객님이 5천만 원까지는 좀 책임을 져주세요. 그래야 고객님도 좀 깨끗하게 탈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객이 리스 이용자가 보증하는 잔존 가치라고 해서 보증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보증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차값이 2년 후에 시장 가격에서 8천만 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스 이용자가 보증 잔존 가치까지 보증하는데 5천만 원까지 보증한대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 뭐가 돼요? 나머지 3천만 원은 무보증 잔존 가치가 됩니다. 무보증 잔존 가치가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테두리를 좀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묶는다고요. 테두리를 이렇게 묶어요. 요 노란색 테두리를 뭐라고 그럴까요? 요걸 뭐라고 그럴까요? 요 노란색 테두리. 요거를 최소 리스료라고 해요. 요 테두리를 최소 리스료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 리스료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요 최소 리스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리스 이용자가 내는 돈이라고요. 저희 시험에 최소 리스료의 조합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최소 리스는 정기 리스료와 소유권 이전 조항, 정기 리스료와 염감의 선택권, 정기 리스료와 보증 잔존 가치가 조합을 맺고 있는 걸 최소 리스료라고 하고요. 요 최소 리스료가 리스 이용자가 낼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무보증 잔존 가치가 있지만 이걸 받을 걸로 예상할까요? 못 받을까요? 아예 빼버릴까요? 리스 제공자는 비록 예상되는 잔존 가치가 8천만 원이고 고객이 5천만 원까지 보증했지만 나머지 3천만 원 가치도 받을 수 있을 걸로 가정해요. 왜냐면 이걸 고작 가정하지 않으면 이게 고정이고 이게 고정이기 때문에 정기 리스료가 그럼 너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리스 계약이 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어려운 얘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최소 리스료랑 무보증 잔존 가치를 다 더한 돈을 받을 걸로 예상한다고요. 그래서 최소 리스료랑 무보증 잔존 가치를 더한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스 총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리스 총 투자는 뭡니까? 최소 리스료는 리스 이용자가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이고 리스 이용자가 낼 돈도 있고요. 리스 총 투자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를 더해서 리스 제공자가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입니다.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리스 총 투자를 내재이자로 쭉 당겨와. 이 리스 총 투자를 현재 가치로 쭉 당겨와요.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이 리스 총 투자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앞으로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쓴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내재 이자율이에요. 이게 내재 이자율 정의입니다. 내재 이자율 정의가 뭐라고요? 지금 현재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쓴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내재 이자율이고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요 돈과 요 돈의 현재 가치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금융리스의 전체 구조예요. 요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고 말문제 목적으로 최소 리스료가 어떤 조합으로 이용돼 있고 최소 리스료의 정의가 뭔지 리스 총 투자가 요거 두 개 더한 거고요. 리스 총 투자는 리스 제공자가 받을 걸로 예상하는 돈의 현재 가치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금융리스의 전체 구조라고요. 괜찮죠?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금융리스의 전체 구조를 보고 나면 리스 제공자의 회계 처리랑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를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럼 리스 제공자 입장 같은 경우엔 리스 약정일 날 계약서를 쓰고요. 캐피탈 회사라면 벤츠한테 차값만큼 돈을 보내야 된다고요. 차값만큼 돈을 보내야, 계약서 쓰고 나서 차값만큼 돈을 보내야 개시일 날 차가 약속된 날에 리스 이용자 고객한테 차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정일 날 리스 제공자는 차값만큼 돈을 보내요.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만큼 돈을 보낸 다음에 여기 선급 리스 자산으로 계상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계상을 하고 나서 리스 개시일이 되면 선급 리스 자산이 없어져요. 이게 뭐라고? 차값이요.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만큼 없어진다고요. 여기까지 없어지고요. 또 뭐? 영업사원 수수료만큼 돈 낸다고 그랬죠? 현금. 그게 뭐라고? 영업사원 수수료? 리스 개설 직접 원가요. 그래서 리스 개시일 날 요거 두 개 더한 금액만큼 돈을 낸다고요. 그림 보이시죠? 괜찮죠? 그리고 뭐가 와 이제? 나는 이제 이만큼 돈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돈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 돈 받을 권리가 뭐가 돼? 그게 금융리스 채권이 됩니다. 아 그럼 금융리스 채권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개설 직접원가의 합계로 구할 수도 있고요. 금융리스 채권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앞으로 내가 받을 돈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 총투자, 즉 앞으로 내가 받을 돈을 내재 이자율로 현재 가치하면 그게 금융리스 채권의 공정가치가 된다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 금액과 요거 두 개의 합계가 항상 일치해요. 여러분 요 정도까지만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리스 채권의 개시일날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럼 기말 시점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뭐만 발생하겠어요? 리스 채권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말 시점에 이자 수익만 나오게 되는데 요 이자 수익은 당연히 기초 리스 채권의 장부 금액에다가 내재 이자율 곱한 금액이겠죠. 여기까지요.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요. 교재 보시면 금융리스 전체 구조 나와 있고요. 최소 리스료가 어떤 건지 나와 있고요. 네, 제가 얘기한 게 쭉 나와 있고요. 보증자금 같이 나와 있는데 저희 시험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가볍게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만 넘겨보시면 내재 이자율 나와 있고 증분차입 이자율인데 증분차입 이자율은 좀 이따 볼 거고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선 금융리스 채권이 뜨게 되고요. 이자 수익이 뜨게 됐죠. 리스 자산의 회수 손실은 뭡니까 물어보실 텐데 이건 저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돼. 안 나오세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이제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도 봐야 되는데 보시죠. 리스 이용자 입장의 회계 처리는 좀 더 재밌거든요. 그럼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 보면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약정일 날 회계 처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약정일 날 계약서만 썼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약정일 날 회계 처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서만 썼는데 무슨 회계 처리를 합니까? 아무것도 회계 처리할 게 없고요. 개시일 날 회계 처리하면 돼요. 개시일 날. 그럼 개시일 날 드디어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돈 갚을 의무가 생겼죠. 그래서 회계 처리 보면 돈 갚을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리스 부채를 먼저 계상한다고요. 그럼 리스 부채를 계상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최소 리스료만 현재 가치로 땡기면 돼요. 왜? 리스 제공자는 리스 이용자한테 요걸 받고 요거까지 받을 걸로 생각해서 요거 두 개 합한 리스 총 투자를 현재 가치로 쭉 땡겨오지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자기가 내기로 한 돈은 최소 리스료지 무보증 잔존 가치는 난 안 낸다고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그쵸? 최소 리스료만 땡겨오면 되고요. 리스 부채로. 요 경우에 이자율은 내재 이자율 쓰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요즘엔 안 그런데 예전에는 리스 제공자가 리스 이용자한테 내재 이자율을 안 가르쳐준 경우가 있다고요. 왜냐면 이자율이 되게 높으니까. 캐피탈 회사들 이자율이 높잖아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자율을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 제공자가 자기가 산정한 내재 이자율을 안 가르쳐준대.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증분 차입 이자율이라는 걸 썼어요. 그럼 증분 차입 이자율은 뭐냐면 똑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른 데서 리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증분 차입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다시 똑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조건으로 다른 리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었을 때 적용하게 될 이자율을 증분 차입 이자율이라고 해서 그래서 리스 제공자 입장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재 이자율을 우선 적용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내 계약과 딱 맞는 이자율이니까. 하지만 내재 이자율을 모른다면 리스 이용자는 증분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 제공자는 내재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자기가 결정하는 이자율인데 리스 제공자가 내재 이자율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요. 리스 이용자도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 이용자도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지출한다면 당연히 두 개를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을 뭘로 잡아?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을 금융리스 자산으로 잡아요. 그래서 금융리스 자산은 직접 구할 수 없고요.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으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리스 부채는 한도가 있는데요. 요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보다는 작아야 돼. 아니 내가 리스에서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보다는 커지면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요 한도가 존재하는데 요 한도만 좀 주의하시고 한도가 존재한다. 요거만 좀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기말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선 기말에 회계 처리하지 마시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볼게요. 뭐가 나오겠어요? 리스 부채에서 이자 비용 나오겠죠. 근데 이건 우리 사채랑 금융자산 할 때 열심히 했었잖아요.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이자율 곱해주면 되겠죠. 내재 이자율 썼으면 내재 이자율 곱해주면 되고요. 증분 차입 이자율 썼으면 증분 차입 이자율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까지 하시는 거야 뭐 전혀 어려운 이가 없는데 우리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게 이 감가상각비거든요. 감가상각비만 주의하시면 돼. 감가상각비는 두 개로 나누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현금청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물청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 뭡니까? 나중에 리스 기간 종료되면 돈 주고 차를 아예 받아온다는 거고 현물청산은 리스 기간 끝나면 차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 감가상각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처음부터 제 거라고요. 저도 5년으로 자동차 리스했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인수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냥 이 차 앞으로 제가 계속 쓸 거라고. 제 차예요, 제 차. 제 밖에 나가서도 리스했다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차 샀다 그러지. 어차피 제 거거든요. 나중에 리스 기간 끝나고 나면 차를 제가 인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몇 년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금융자산을 감가상각 몇 년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어. 내용연수가 리스 기간이 아니라 이 자산의 원래 내용연수로 해주고 요 자산의 원래 잔존가치 또한 감가상각 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하지만 현물청산은 어떻게 됩니까? 현물청산은 리스 기간 끝나면 돌려줄 거기 때문에 리스 기간 동안까지만 내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리스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면 되고요. 앞으로 보증 잔존 가치까지만 보증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때 잔존 가치를 보증 잔존 가치로 봐주시면 돼요. 저희 시험이 아주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현금 청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원래 내용연수, 원래 잔존 가치로 감가상각하면 되고 현물 청산은 리스 기간 끝나고 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고 보증 잔존 가치까지 감가상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저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의 현금 분석 나와 있는데요. 현금 청산, 현물 청산 나와 있고요. 최소 리스료 나와 있고요. 4번이 중요하죠. 4번 보시면 감가상각할 때 현금 청산은 원래의 내용연수, 원래의 잔존 가치를 쓰지만 현물 청산은 리스 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리스 기간이 짧겠죠. 그래서 리스 기간과 보증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우리 예제 2번만 풀어보시면 되는데 예제 2번이요? 지우고 좀 보시죠. 예제 2번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예제 2번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X 1년 초에 리스 계약을 체결했고요. 금융리스 계약이래. 매년 말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내재 이자율이 10%예요. 리스 기간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리스 개설과 관련해서 대안이 리스 이용자인데 대안도 10만 원의 법률 비용을 지출했대요. 리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는 거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10만 원 썼다고요. 그렇죠?
연감에서 선택권이 있고요. 연감에서 선택권 행사할 것 같대요. 3년 후에 50만 원 지급하고 그냥 내게 완전히 될 거래. 리스 기한은 3년이지만 자산의 내용에서는 원래 5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내야 되는 요 돈을, 이 최소 리스료를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현재 가치로 쭉 땡겨 와야 되거든요. 이 현재 가치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매년 내는 돈 있잖아요. 매년 내는 돈은 여기 기간이 3년이고 적용되는 이자율이 10%잖아요. 요거에 연금 현가계수 곱해주면 돼요. 매년 내는 돈은 연금 현가계수 곱해줘요. 그냥 외웁시다. 매년 내는 돈은 연도의 이자율 딱 고려해서 연금 현가계수 곱해줘요. 그럼 문제 보시면 연금 현가계수가 3년의 이자율 10% 연금 현가계수가 2.4869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에 2.4869 곱해주면 돼. 매년 내는 돈은 연금 현가계수 곱해준다. 연도에 맞춰서. 그럼 50만 원 어떻게 돼요? 50만 원은 어쩌다 한 번 내죠? 곱하기 3년에 10%잖아요. 한 번만 딱 내는 돈은 현재 가치 쓴다고요. 현가계수요. 그럼 현가계수 얼마입니까? 3년이면 0.7513이죠? 괜찮죠?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 계산하면 리스 부채가 2862550 나와요. 요 계산하면 2862550 나와요. 저희 시험에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이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매년 노는 돈은 연금 현가계수 곱해주고 만기에 한 번 내는 돈은, 종료 시점에 한 번 내는 돈은 현가계수 곱해준다. 이것만 좀 기억할게요. 괜찮죠? 요 정도만 기억하는 건 요 정도만. 그럼 개시일날 회계 처리 볼게요. 개시일날 회계 처리 보면 리스 부채, 금융 리스 부채로 오는 돈이 얼마예요? 2862550이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현금 추가로 얼마 냈습니까? 10만 원 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금액이 금융 리스 자산이라니까요. 그럼 리스 자산 얼마 나와요? 2962550 나오겠죠. 요 정도는 괜찮죠?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그럼 이제 기말에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리스 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나올 거고 리스 자산에서 감가상각비가 나올 건데 리스 부채 2862550이고 적용되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 이게 이자 비용 되겠죠. 그 리스 자산 보면 2962550인데 연감매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부터 내 거라고요. 그쵸? 그럼 처음부터 내 거기 때문에 원래의 내용에서 쓰고 원래의 잔존가치 써야 돼요. 잔존가치가 0이고 원래의 내용에서가 5년이잖아요. 그쵸? 요거 두 개 더하면 X 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저희 시험에 요 정도 나오고 요 정도가 최고 난이도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만.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우시면 운용 리스랑 말 문제만 맞추시면 되고요. 여기까지요. 괜찮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금융 리스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특수 모델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판매형 리스가 있거든요. 판매형 리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